저희 두 번째 후보님 모셨습니다. 조희연 후보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유튜브에 또 많은 시민들께서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정이 바쁘셨을 텐데요. 저희 저녁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후보님? 예, 뭐 햄버거로 먹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답해 주시면. 예, 햄버거로 먹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네, 면접을 마스크를 보려면 벗어도 아마 될 것 같아요. 벗어 주십시오. 네, 면접을 보려면 든든하게 이제 끼니를 때우고 오시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찬가지로 50분간 면접을 진행합니다. 저희 국민 면접은요, 면접위원 3사람과 한 사람의 후보자가 1대3으로 질의하고 답변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면접은 한 후보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분간이고요. 먼저 후보자의 인성이나 뭐 자질,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다음으로는 교육 정책, 공약의 구체성, 현실성 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면접 질문은요.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시민들께서 후보들에게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미리 받아서 구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1분 자기소개부터 시작할 텐데요. 후보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현장에서 유튜브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제가 희연인데 희망, 연결, 희연, 조희연입니다.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교육감 후보는 조희연이 유일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년간의 조희연의 여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지켰고 개혁을 지속했습니다. 돌봄 시간을 확대해서 학부모님의 걱정도 덜었습니다. 교사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뺄셈 행정을 시행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은 교육 의제가 실종된 교육 깜깜이 정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여당의 정치인은 교육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저는 부모 찬스가 아닌 모두를 위한 공교육 찬스, 부모 찬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교육 찬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합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으로 서울교육을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기소개 각오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시작합니다. 면접위원님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의 방향은 첫 번째 후보자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색다른 답변을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먼저 좀 가벼운 질문부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했던 놀이는 다르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해질 때까지 아이들과 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후보자님께서는 초중고 시절에 가장 그 학교 공간에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마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오수철 선생님이신데 도덕 선생님, 참 그것도 참 이상한 거인데 도덕도 가르치시고요, 체육 선생님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체육 시간이 오면 당연히 체육 시간이니까 체육을 하고, 다음에 도덕 시간이 오면 그 다음 주 체육 시간에 도덕을 하고, 이번 주 도덕 시간은 일단 체육을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체육 시간이 오면 당연히 체육 시간이니까 체육을 해야죠 하고, 계속 체육만 하다가 고등학교 시험에 저희가 3개 틀려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고,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축구를 잘 못합니다만 어쨌든 축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체육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하려면 학교 공간에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적 영역에서 해야 되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고 줄넘기 과외도 한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가장 이런 학교 공간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도 그 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잠깐 네. 학교에서 정말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려면 예. 네네. 지금은 사실 체육 시간부터 없애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은 지금 초중등 교육이 대학 입시에 사실 대학 입시라는 블랙홀에 종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육감이라는 게 뭐 초등등 교육을 관장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등 교육의 정상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상화의 노력은 정말 찻잔 속의 태풍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각세나 좋은교사 운동에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대학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대학 서열, 대학 학벌 체제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을 손을 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간히 힘을 보태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 교육을 협력 교육으로 이게 이제 아마 우리들의 혁신학교 혁신교육의 모토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가능한 뭐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막막하고 힘든 과목이 영어 과목인데요. 혹시 학창 시절에 싫어했던 과목이 있으신지? 아니 뭐 저는 약간 착한 학생이어가지고 뭐 싫어하고 이러진 않은데 미술 시간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좀 고통스러운. 지금도 저는 너무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다른 과목을 조금 잘하면 뭐 수음이 양가 근데 그래도 한 미쯤 주고 양쯤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텨서 그냥 미술은 대충대충 하면서 버텼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뭐 우리 혁신교육이 지향하려고 하는 바는 모든 학생이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개성과 잠재력을 꽃피우도록 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는 걸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이제 줄 세우기 하고 공부 스트레스로 정말 자살까지 하고 수능 시절에는 정말 뭐 자살 사건이 안 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질 정도의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많은 문제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실제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 좀 이런 생각들,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걸 또 이제 자기 또 후세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또 좀 강요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어릴 때 나는 스스로 좀 공부를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냥 공부는 조금 해서 네. 그 스트레스는 적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단조로운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솔직히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저희 형님 두 분이 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는 교회하고 도서관만 다녔어요. 진짜로 교회하고 도서관만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 막심합니다. 솔직히 좀 뭐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다른 재능들을 좀 갖췄으면 좋은데 체육하고 도서관하고 교회 요거밖에 몰랐던 불행했던 학생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해도 잘 안 되거나 힘든 아이들, 또 이미 일탈해가지고 학교에 부적응하는 애들, 그 아이들의 좀 심정들은 좀 공감할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정말 거의 단일척도 국영수 단일척도 평가 사회잖아요. 그리고 성적 기반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이거 이제 바꿔야 되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냥 스트레스 받고 평가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그 환경, 제도, 평가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내는 그런 것들인데 실제 사회나 기업에서는 이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좀 참 많은 문제인데 우리가 어쨌든 그 점수, 성적 기반 능력주의 사회여서 이것이 사실은 조선시대 뭐 이런 때부터 좀 고착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문화적 전통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내야 됩니다. 저는 바꿔내지 않으면 문제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교육감은 학생들의 눈높이를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요즘 아이돌 그룹 누구 아실지 궁금한데요. 아니 솔직히 저는 이제 음악이나 미술을 좀 못하는 사람의 하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난 그 4년 8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에 굉장한 강조점입니다. 제가 진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자사고 폐지나 이런 게 아니고 중학교 협력 종합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6학기 중에 한 학기 동안 연극, 뮤지컬, 영화 중에 하나를 한 학기 동안 합니다. 그래서 대개 뮤지컬이나 영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모든 학급 학생이 다 참여해서 주연 배우, 조명, 시나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문화예술적 감성을 갖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재능이 다양한 방식으로 꽃피우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뭐 그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아이돌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이돌은 질문. 뭐 제가 BTS 저는 솔직히 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자꾸 들어봐요. 퍼미션 투 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수화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건 저희가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수화를 우리 아이들이 수어를 몇 개 하는 품격 있는 나라 뭐 이런 표현으로 했는데 어쨌든 저는 들어보기는 하는데 그 확실히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젊은 세대가 우리보다 다르지만 또 불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음악의 속도도 너무 빨라요. 저희는 진짜 그래요. 근데 저는 들어봐요. 근데 들어보는데 솔직히 저희가 못 따라가죠. 저희는 뭐 이해합니다. 양희은, 김민기 들어야 뭐 이렇게 되는 최백호 뭐 이렇게 해요. 네, 소장님 질문해 주세요. 네, 후보자님 혹시 어쩔 TV, 어쩔 냉장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쩔 냉장고요. 네. 뭐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내용은 잘 요즘 10대들이 듣기 싫은 말 들을 때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의 줄임말로 어쩔 TV. 네, 사용한다고 하는데 좀 참 다양한 말들 줄임말들도 나오고 네. 또 새로운 문화들도 그렇죠. 10대들 사이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세대들을 교육감으로서 후보자로서 보시면서 네. 이건 참 부럽다 싶은 문화나 요소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건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가 부모하고 똑같으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다름을 훈육의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발랄하고 또 음악도 저희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또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체질적으로 저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부러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또 반대로 기성세대로서 좀 그 젊은 세대들 혹은 우리 학생들의 이런 문화나 네. 좀 이런 행동 양식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당황스럽다 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풍요의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빈곤의 세대니까 모르겠어요. 조금 저 자족적인 저희 기성세대는 약간 뭐 그런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풍요의 세대여서 그런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끝없는 뭐라 그럴까 그런 뭐 욕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것 같고 또 이것도 또 제가 조심스러운데 조금 이제 특히 우리 학생들 너무 부모 의존적이 가지고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저는 그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기상을 학생들 스스로 하게 하는 부모님 교육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이 혼자 기상하도록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록 기다리다가 3일 만에 몸에 사리가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님도 못 참고 아이들도 못 참고 저는 이건 좀 우리 독립적인 문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결혼식을 우리 저 젊은 세대의 독립기념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독립해서 부모님하고 담 쌓고 살게 그랬으면 어떨까. 저도 우리 아이 혼자 일어나게 기다리다가 저도 학교 졸업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좀 우리가 교육이 좀 성공하려면 뭐 정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님 만나게 하느냐, 어떤 선생님 만나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혹시 후보님의 삶에서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선생님이 있을까요? 예, 뭐 아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황정순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니 이게 참 어린 시절에는 그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그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는데 옛날에는 가정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그것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게 약간 격려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야 너는 엄마도 없고 그런데 막 방에 정돈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막 약간 이런 느낌에서 참 대단하다 너는 잘한다 말이지 이런 그 격려를 해주셨던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엔 참 그런 거 하나가 참 그 대단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황정수 선생님 같은 분이 떠오르고 뭐 지식을 많이 해주신 분들보다는 그렇게 좀 정을 나눠주시고 관심을 나눠주신 분들이 또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좀 부정적인 기억, 좀 이 선생님이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뭐 저는 많이 맞지는 않았는데 아니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PVC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PVC로 PVC가 얇은데 야리야리 해가지고 아파요. 근데 요거하고 이제 여기 그러니까 PVC를 갖고 훈육을 했기 때문에 PVC예요 별명이.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 선생님도 큰일 나시죠.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제 체벌한 게 돼가지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언제 스승의 날에 한번 모셨어요. 진짜 저희 서울교육에서 인터뷰하려고 그래 모셔가지고 PVC 선생님을요? 네, 모셔가지고 또 이제 수학 선생님도 원체 또 아이들을 정말 우리는 애정의 매로 느끼죠. 뭐 그게 뭐 남학생들이 PVC 맞는다고 뭐 하겠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애정의 매로 사랑의 매로 생각하는데 이제 스승의 날에 진짜 한번 모셔가지고 인터뷰한다고 이렇게 화보에 낸다고 해서 해가지고 선생님 옛날 뭐 PVC로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그랬더니 내가 언제 PVC로 때는데 그런 거 큰일 나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나이 드시니까 지금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여전히 사랑의 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학교 생활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시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성적 차별이나 억울한 일들이 있다고 종종 뉴스에서 들리거든요. 혹시 학교 시절에 차별이나 억울한 일들을 당한 관련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이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바꿔가야 될 것이 옛날에는 진짜로 공부 잘하면 인간 취급 받고요. 공부 못하면 완전 인간 취급 못 받던 학교 모습 풍경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걸 바꿔온 거죠. 여기 사각세 종교사운동 또 저희들이 혁신교육이란 이름으로 학생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제 바꿔왔죠.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저희들은 아니 제가 이제 자랑이 아니라 뭐 옛날에는 저는 막 도서관하고 교회만 다니던 학생이니까 공부는 조금 하던 학생이니까 모든 게 익스큐스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게 담 넘다가 걸렸어요. 아 근데 너 뭐 스트레스 받았니? 일테면 약간 그게 익스큐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런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가끔씩 좀 발칙하면서 행복한 상상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생기면 뭘 할까 이런 좀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후보자님께서 당첨자가 계속 나오지 않아서 당첨금이 누적된 로또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돼서 100억을 수령하게 되시면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제 제가 사실은 긴급조치 9호로 이제 감옥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투옥이 돼서 그게 국가배상금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들이 그때 저희가 한 1년 정도 살았으니까 국가배상금도 한 5천만 원, 민간배상금도 뭐 한 1억 정도는 나오는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하고 저희가 한 친구 7, 8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민주화의 정신을 좀 일반화시키는 의미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금,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지원 기금을 아름다운 재단에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전부 1억을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배상금이 그 국가 형사배상금이 있고 민사배상금이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민사배상금을 봉쇄해 버렸어요. 형사배상금 홍민정 변호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러게 되는데 그래서 민사배상금이 한 4,500, 5천만 원쯤 됩니다. 근데 이제 1억을 약정을 해서 제가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1억 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민사배상금으로 한 1억 원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내고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건 약정한 건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쭉 매년 조금씩 출판 기념회 하면 또 조금 내고 뭐 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 6,8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에서 저도 1억 원 기부 대열에 이제 왜냐하면 저희 또 약정한 거니까 또 지켜야죠 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100억이 생기면 첫째, 세 가지 중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데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확충할 거냐. 두 번째, 제가 꿈꾸고 있는 게 아시아 평화 연방입니다. 원래 유럽연합과 유사한 아시아 평화연합, 아시아 평화연방을 제가 그 교육감 되기 전에 약간 뭐 캠페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뭐 했는데 아시아 정말 국경을 넘는 어떤 연대 기금을 하나 만들었으면 없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최근에는 교육감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통한 지구촌 공존 기금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일종의 국제 교육 지원 기금 같은 걸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행복한 상상이죠. 세계에 뭐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연대도 또 좋고 한데 이렇게 아빠시지 않습니까? 저도 새 아이 아빠고 아빠들 입장에서 이제 아이를 기르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혹시 이제 후보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셨는지, 네. 그리고 아빠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저나 저 아내는 약간 자유방임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뭐 알아서 잘 성장을 해준 거니까. 그리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불만도 많아요. 왜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고 왜 수건을 말해 한 번에 그냥 왕창 2개씩 쓰고 나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화장실에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쓰냐. 이 두루마리 있잖아요. 아마 우리 애들 한 5번 쓰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감사하죠. 뭐 솔직히 뭐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성장을 해줘서 또 최근에는 또 결혼까지 해주니까 정말 요즘은 정말 참 세상이 바뀌었어요. 결혼해주면 그냥 정말 엎드려 감사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아빠셨는지. 아니 저는 뭐 중립적 아빠입니다. 네. 그러면 할까요? 네네. 저희 시간 관계상 그 채연님이 정책 질문하는 거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도 벅차고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학교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경쟁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그냥 짧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 교육의 큰 방향이 다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 교육을 어떻게 협력 교육으로 바꿀 거냐. 이제 그걸 하려면은 경쟁이 협력으로 전환되려면 그것의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경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인 이 서열 체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하거나 완화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직업도 서열화돼 있고 사회가 서열화돼 있고 또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또 그것에 그 대학에 서열화된 상층 인류대학에 가기 위한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서열화된 고교체제 또 상층을 가기 위한 노력을 뭐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과외를 시작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지나친 경쟁 그리고 마스맨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저는 이게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 근데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바꾸려면 수직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걸 어떻게 수평적 다양성의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제중의 일반고 전환도 다 이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죠. 서열의 완화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그 서열이 현존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안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가 얘기하는 학생들이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실 저희가 이제 생각을 쓰는 교실이다. 뭐 이제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어떤 독서 연계, 토론 수업 뭐 이런 것들을 그 시스템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일단 결국은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도 서열화된 현재 체제 내에서도 과정을 좀 다양화하는 트랙을 다양화하는 그게 그나마도 경쟁 교육의 폐해를 줄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쭉 이런 이제 처음 취임 초기부터 사실은 이제 경쟁 교육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런 노력들을 쭉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그런 이제 경쟁 교육의 완화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조금 아직 바뀐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예. 이제 현직 8년 동안 하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변화들을 좀 있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김영식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저도 사실 고민을 합니다. 네.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8년 동안 크게 바뀐 게 없지 않느냐. 아까 제가 이제 뭐 뺄셈행 정도 얘기했지만 교원 업무라는 면에서 바뀐 게 없잖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론 조희연 변호론이지만 많이 바뀌었죠. 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아니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어떤 그 눈높이가 여전히 혹은 이상이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 길이 멀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먼 거죠. 예컨대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
공문의 축소, 정책사업 축소 이게 이제 저희가 뺄셈 행정의 주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8,000건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20건 이상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15,000건으로 늘었어요. 왜냐? 지자체에서 오는 공문도 많이 마을 결합형 교육을 하니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뭐 있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오는 공문이 많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뭐 사건이 나잖아요. 기초학력 문제가 난다. 그러면 또 그게 행정체계상 전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00건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는 5,000건으로 줄인 겁니다. 그렇죠? 3분의 1로 줄인 거이고 3,000건을 8,000건에 3,000건 줄였는데 그러면 지금 만족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의 이상이 높으니까 그런 거죠. 자, 제가 김영수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년 한 4, 5년쯤 전에 선생님이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뭘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학교 폭력 업무를 학교에서 좀 덜어주라 해야 된다. 제가 그걸 1년 반을 걸쳐서 학교 폭력의 주요한 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겼습니다. 법까지 만들고 모델도 만들고. 조희연의 학교 행정과 관련된 가장 큰 업적은 이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4, 5년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진 건 물론 아니죠. 1차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이게 처분도 하시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냐? 그렇죠? 근데 이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의 이상은 높기 때문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이 전진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상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느끼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계속 전진의 동력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변호론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육혁명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 아닐까? 교육혁명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 아닐까? 아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성서에 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철로역정 같은 것일지도 모르고 부단히 여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저는 그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변호를 했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 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시험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학교 시험을 보는 것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책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학교의 공교육만으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완료되는 그리고 아주 보충적으로 사교육이 존재하는 상태일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공교육이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부차화되고 사교육이 중심이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잠자는 학생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잠자는 것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 전략형 취침이 있다.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진짜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에너지 전략형 취침이 있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형 취침이 있다. 그냥 못 따라가서 기초학력 부진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르바이트형 취침이 있어요. 저녁에 이제 어렵게 뭐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한 3가지 유형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공교육이 부차화돼 있는 거죠. 아니 진짜로 여기 우리 이거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하고도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걸 어디에 매스를 대야 되냐? 우리가 고교 체제를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문제 해결책일까? 제가 진짜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이 어떤 전쟁 같은 치열한 경쟁에 모든 게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러면 경쟁을 없앨 때까지는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런 숙명론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여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다 종속 변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로 생각하고 여기에 목을 맬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이게 제 고민 사항입니다. 왜냐? 이게 독립 변수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점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요 한계 내에서도 전쟁 같은 참혹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개혁은 해야 되지만 이 자체를 해결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문제의 형태가 달라질 뿐이죠. 저는 학부모가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입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바꾸는데 학부모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제도 변경에 따른 고통만 추가되는. 아니 제가 이제 약간 근원적으로 문제를 자꾸 생각해 보기 위해서 뭐 우리 사국세나 정교사 운동에 있는 분들은 다 교육 혁신의 큰 방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저도 이제 고민입니다. 한번 일단을 제가 말씀드리고 함께 더 고민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실제적인 고민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냥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해서 사교육 안 할 수 없다. 또 오히려 학교가 여러 가지 모양새로 사교육을 조장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좀 세 가지 양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교과서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뭐 원격 수업이나 뭐 줌 수업이나 이런 거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치르는 단원 평가가 가르친 내용의 수준보다 훨씬 높더라. 그러니까 그거 대비하려면 사교육 안 할 수 없다. 학원 안 보낼 수 없다. 이렇게들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학원 보내시죠.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알림장 어플에 사교육 광고가 달리더라.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어떻게 사교육 하라고 이런 광고 다는 건가? 라는 또 불만들을 토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그 학부모님들께서 제기하는 학교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상담이나 툴들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켜드릴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하고 그러나 이제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제가 3기가 되면 혹시 뭐 초중등교육 관장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직설적이고 적극적으로 조금 뭐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뭐 알림장에 뭐 어플이 달리면 촉진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게 없어진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는 건 아니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이 요걸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독립 변수적인 거라면 사실 선행학습 금지법 같은 것을 2라운드의 캠페인을 해서 학원에서의 선행학습 금지까지 가는 이제 사실은 중간에 타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힘이 모자라서 결국은 공교육에서 하니까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효과입니다. 사교육을 더 확장시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못하고 현실은 엄연하게 선행학습을 하게끔 입시제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학원을 규제를 못 해버리니까 사교육이 더 늘어나게 돼버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중간평가를 해본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새로운 2라운드의 노력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교육을 둘러싼 여건이 점점 이렇게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교육비가 이제 23조 원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이게 1인당 36만 7천 원 꼴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지금 7만 8천 원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사교육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가게에 지금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사고를 다시 또 이제 계속 존속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재지정 평가를 통해서 취소했지만 지금 그런 절차적인 어떤 하자 때문에 지금 다 패소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현 정부가 이제 시행령을 바꾸면 자사고는 다시 이제 언제든 존속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일반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에 비해서 1인당 교육비가 턱없이 낮습니다. 일단 그런 격차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지금 교육감으로서 8년 동안 하시면서 혁신학교 같은 경우가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정서가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 확대의 어떤 움직임도 있고. 근데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 속에서 지금 방금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왠지 그냥 우리가 지금 약간 길을 잃었다의 느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렇다면 왜 이 세 번째 출마했을 때는 뭔가 학부모들과 시민들에게 내가 세 번째 하면 이러이러한 변화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후보님은 뭐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점은 길을 잃었으니까 뭐 이거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네. 우리의 해법을 훨씬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기존에 우리의 해법들이 좀 미시적이었던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대학 입시제도 개혁이라든가 대학 학벌체제 개혁, 제가 뭐 대학 학벌체제 개혁에 대한 안도 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총력을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교육의 조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기본적인 틀은 다 했다고 봐요. 첫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그 다음에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 그 다음에 중학교 수준에서 석차 백분율제 폐지 다 했죠. 여전히 자사고 요거는 많지 않죠.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뒤집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라는 게 계속 전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반동의 시대일 수도 있고 역전의 시대인 겁니다. 이걸 이제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조 의원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이번에 나서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뒤로 갈 때 마지막 버팀목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더 근원적인 어떤 해법들을 이제 가져가자 이런 거고, 이제 지금 이제 일반고 아까 뭐 그 학비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일반고 전속 시대라는 정책으로 7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정책이 일반고에서 자사고나 외고에 비교해서 돈이 없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못하는 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1년에 한 8천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를 7년 동안 일관되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위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왜 정시 확대가 되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시 확대에 대해서 이게 수시에 대해서 교사의 80%가 찬성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데 학부모의 80%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리얼리티,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단체와 교육청이 훨씬 더 거시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의 인식과 이게 불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역전을 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이거라고 봐요. 정시 확대를 했고 지금은 40%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바로 이 근원적인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대학 학벌 체제 문제도 저희 친구들 대학 학벌 운동이라든가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대선 때만 그 얘기 꺼내지 말아라. 5년 동안 시민을 설득해야 된다. 시민의 상식을 바꾸자. 우리가 계기는 제공할 테니까 힘을 합쳐서 바꿔가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전진하는데 옳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전진하기가 어려운 어떤 지점에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뒤로 가는 걸 막아내죠. 조 의원이 앞서서 막아냅니다. 막아내면서 다시 이제 일보 전진을 위한 어떤 사회적 힘, 학부모의 인식의 변화, 사회 이런 것들을 함께 해가지고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네. 뭐 길을 잃었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 자리에서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겠다만 말씀하시고 실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건 뭐 지금 네. 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뭐, 질문을 끝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 다음 질문으로 가주시면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시 80%를 반대하면서 근데 그 핵심되는 내용이 아까 유튜브에도 잠깐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수시는 좋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 특별반이나 성적 순으로 동아리 밀어준다. 뭐 이런 게 만약에 학교의 현장에 지금 불만으로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영재고와 일반고의 1인당 교육비가 거의 한 30배까지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일반고의 어떤 수준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지 그런 좀 구체적인 안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예. 뭐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는 작년의 수준에서는 사실 학교에서 예산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풍족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단계는 교실, 3단계로 2단계는 학교 내 다중지원팀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지도대 운영.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1개 교육정책의 서울학습도움센터 11개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협력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예산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는요 45억에서 2020년 19년에 45억에서 2020년에 250억으로 늘었습니다. 예산이 버거울 정도의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학교에 계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더 이제 근원적인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답변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제 고교 학점제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일박, 외고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학원형 입시 사교육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일반고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게 고교학점제와 관련돼 있는 거고.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전환을 계기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뭐 거점형부터 시작하고 또 무크형 강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 지원과 함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고에 내에서 말하자면 과거에 자사고나 외고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실현되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뭐 다양한 형태로 거의 모든 종류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더 뭘 할 거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공유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이제 댓글들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질문은 시간 네. 저희가 다른 후보들과 동일한 시간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변 시간이 좀 늘어져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질문을 드릴 시간은 좀 부족해서 나왔던 의견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님께서 학습과 돌봄과 관련된 현장의 문제를 좀 인식해 주시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또 주셨고요. 또 다른 분께서는 HS님께서는
수시는 좋은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별반이다 성적 순으로 동아리 밀어주는 것 이런 문제들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라는 지적들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부들 또 지적들을 잘 들어주셔서 만약에 교육감이 또 되신다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후보님의 각오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에 그 뒤에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구본장님이나 김영우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우리가 더 진전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그나마 우리가 전진해온 성취해온 혁신교육의 큰 길이 말하자면 퇴행할 역전될 굉장한 위기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러한 혁신교육의 마지막 보루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공교육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히 굉장히 교육의 역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래교육의 거대한 물결이 또 한편에서는 오고 있거든요. 거대한 대전환의 시기고 교육 대전환의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이런 거대한 교육 영역에서 역전을 막아내고 그리고 미래교육으로의 또 한 단계 전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향한 환경을 위해서 저는 지난 8년 동안 사실 그 교육시민단체에서 요구됐던 거의 모든 정책들은 저는 교육 정책화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불철저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3기에서는 더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뭐 특별반 문제라든가 이런 포함해서 더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퇴행을 막아내고 또 미래교육으로의 또 대전환을 주도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에도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제가 8년 동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언제나 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24일에 이번 면접과 사전 질의서를 바탕으로 한 총평을 보도자료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면접과 또 보도자료가 우리 교육을 바꿀 교육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국민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